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 주요 리그가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 앙이 개막전을 치렀고요. 독일은 슈퍼컵 일정을 진행을 했죠.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 교체 출전하면서 바이에른 뮌헨 공식 데뷔전을 치렀는데 아쉽게도 라이프치히에 0대3으로 패배하면서 첫 우승컵을 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주말에 있을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는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 개막전을 앞두고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와 토마스 투헬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특정 선수에 대한 총애와 칭찬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막을 앞둔 조금은 민감한 시기에 어떤 한 명의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듬뿍 표현하는 것이 공식 인터뷰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일인데요. 투헬 감독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를 따로 꼭 집어서 I love him이라고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개막전 선발 출전을 전망하는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개막전, 지난 시즌 우승팀인 바이에른 뮌헨이 첫 경기를 치르게 되죠. 독일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9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브레멘과의 원정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투헬 감독의 공식 인터뷰가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고 있죠.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도 거의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포옹하고 볼에 뽀뽀까지 하려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과정에서 그 독일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를 가졌고 왜 영입했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즌 준비와 또 시즌 계획, 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분데스리가 11회 연속 우승을 최근 차지한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분데스리가의 공식 개막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 특집 인터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투헬 감독은 독일을 대표하는 명장이기도 하고, 또 바이에른 뮌헨에 돌아오기 전까지 파리 생제르맹이라든지 첼시 같은 유럽의 빅클럽에서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렸고 또 우승을 이뤘던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정말 풍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한 이야기만 딱 잘라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맥락 속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투헬 감독의 축구 철학, 운영 계획과 또 본인의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풀 버전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 과정 속에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언급이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알 수 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데스리가닷컴에서는 당연히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서 긴장감 넘치는 시즌이었다. 마지막 라운드에 정말 뒤집기 우승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분데스리가에서 감독으로 첫 우승을 차지한 소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투헬 감독은 이에 대해서 정말 안도감이 컸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에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대회 우승이 가능했던 시점에 부임을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탈락, 심지어 DFB 포칼도 이른 시점에 탈락을 하다 보니까 분데스리가 우승까지 놓쳤다면 어떻게 보면 나겔스만 감독을 괜히 내보내고 투헬을 선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DFL, 독일 슈퍼컵 우승도 놓치긴 했는데 이런 위기감 속에서 그래도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다행히 투헬 감독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에 대한 전체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요. 최종전을 앞두고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에서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던 우승을 놓친 것 같았는데 운이 좋았고 마인츠의 도움으로 다시 되찾았죠. 마인츠가 도르트문트를 이제 잡아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은 이제 자력 우승이 불가능했는데 우승이 가능했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너무 긴장됐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시즌 마지막 날을 앞두고 모든 것이 명확할 때보다 더 많은 감정이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죠.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했고 에너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 관중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의 기준에 도달하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합니다. 즉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하긴 했고 그 차지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긴 했지만 이렇게 우승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팬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뭔가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올 시즌에는 개선하겠다. 그런 개선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도 팬들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를 떠나 있는 동안 개인으로서 감독으로서 무엇을 얻었냐요? 그리고 두 개의 빅클럽 파리와 첼시의 감독을 맡았고 특히 첼시에서 극적이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투헬 감독 마인츠에서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만개했고 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감독을 맡으면서도 분데스리가에서 큰 족적을 남긴 가운데 파리에 가서 리그왕 우승을 했고 또 첼시에 가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고 이제 독일 최고의 팀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오게 된 상황인데요. 일단 해외 경험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더 오래 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축구는 계획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달리 조금 이른 시간에 두 팀 모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었잖아요. 일단 파리 시절에 대해서는 정말 멋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는데요. 뭐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음바페 그리고 네이마르와 함께 했었잖아요. 파리에서의 시간은 정말 멋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상적인 선수들, 개성 넘치는 선수들 그리고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최고 수준에서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매우 까다로운 클럽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코로나 시기 투헬 감독 체제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결승전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패배하면서 우승을 놓친 바가 있었죠. 그 뒤에 첼시 감독으로 중도 부임해서 마침내 본인의 염원이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고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루면서 감독으로서 이제 메이저 트로피 특히 이제 중요한 무대의 우승을 경험을 했는데요. 일단 해외 무대에 가서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두 차례 결승전을 경험한 것은 큰 경험입니다. 본인도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또 안전한 지대, 독일이라는 본인이 익숙한 무대를 벗어나서 도전도 했고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축구 문화, 또 경기장 밖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재밌는 일화를 하나 얘기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10시에 미팅이 있으면 내가 이제 10시 한 5분쯤에 오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와 있다. 다들 늦는 분위기다 라고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이제 10시에 미팅이 있을 때 만약 10시 5분에 오면 제일 늦게 오게 된다. 독일은 칼같이 시간을 지키고 규율이 갖춰져 있다면 프랑스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다만 이게 어떤 쪽이 프로의식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태업한다, 나태하다 이런 건 아니다. 문화의 차이다. 서로 각자의 방식에서 프로페셔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몫이다. 여기에 가서 그런 분위기를 이제 깨고 난리치고 뭐 화를 내고 이렇게 되면 또 팀 관리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투헬 감독 물론 본인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독일의 신념과 독일의 축구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독일에서 지냈던 것 물론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현재 뭐 상업적으로나 관심적으로나 현재 성적적으로나 최고의 무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수준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접근 방식, 경기 템포, 경기장, 팬들 모든 게 뭐 최고 수준이었다. 리그 자체도 매우 재밌고 또 그런 재미있는 리그, 최고의 리그에서 일한다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다.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하면서 사실 첼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경질이 됐음에도 애정을 많이 표현했었고 첼시를 좀 빨리 떠나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에 돌아와서 너무 좋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더 있고 싶었는데 사정상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독일이 싫은 건 아니고 독일도 좋지만 이런 많은 경험들 어떤 모든 새로운 도전들이 나는 좋다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 첼시 시절에 대해서는 나는 첼시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을 일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첼시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데 훈련센터 분위기 환상적이다. 뭐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좋다는 것이죠. 매우 차분하다. 선수들도 매우 집중하고 있고 팬들도 축구에 매우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우 재미있었다. 풍부한 리그였다. 눈부신 리그였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매우 순수한 형태의 축구를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쪽이 조금 더 전술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잉글랜드는 좀 빠르고 템포가 있고 박진감이 넘치는 속도감과 역동성이 장점이잖아요. 순수한 형태의 축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중들이 헤딩을 보고 싶어하고 몸싸움을 보고 싶어하고 태클을 보고 싶어한다. 이런 것들이 관중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고 팀에서도 그런 플레이를 추구하게 되는 육박전 형상의 피지컬한 경기들을 좀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좋은 선수들, 좋은 감독들 해외에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기술적인 퀄리티와 전술적인 퀄리티가 더해지면서 더욱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헬 감독도 이런 경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멋졌고 만족스러웠다. 감독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됐다. 정말 이런 기회를 얻은 것은 행운이었다라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높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해외에 나갔다 오는 동안 분데스리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돌아와서 겪어본 분데스리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데스리가는 여전히 등락이 크다. 팀들이 이제 상위권 팀이 어디가 되냐가 많이 바뀌잖아요. 프리미어리그나 뭐 프랑스나 뭐 혹은 라리가도 상위권 팀들이 거의 고정적인데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제외하면은 2, 3, 4위권 챔스 진출권 팀들이 좀 많이 바뀌는 조금 역동적인 리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치열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경기 스타일에 대해서는 위르겐 클롭 시절에 이 도르트문트 스타일에 대해서 여전히 영향이 많다. 강한 개겐 프레싱, 신속한 축구, 높은 라인을 두고 하는 축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랄프 랑닉의 영향, 레드불 스타일에 대한 발전도 볼 수 있었다. 마찬가지예요. 랑닉의 라이프치, 이제 레드불 그룹이 관리하는 팀들의 기조, 4-2-2-2, 전방 압박, 중원 압박, 그 신속한 이제 공격 전환 이런 것들인데, 많은 팀들이 상대 진영에서 거의 맨투맨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압박적인 경기를 한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굉장히 강한 압박을 펼치는 리그다. 이런 트렌드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서요. 개인적으로는 4월 달에 부임을 해서 우리 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왔었고 게다가 시즌 막판에 왔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다. 물론 상대를 분석하려고 하긴 했지만 개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분데스리가 전체에 대한 의견은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살펴보고 경험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프리시즌을 위해 다시 모였을 때 이제 어떤 얘기를 선수들한테 했는지, 그리고 팀에 어떤 문화나 구조를 도입하고 싶은지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도중에 부임했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시킨 거나 자신의 전술을 입힐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투엘 감독을 좀 더 지켜보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투엘 감독의 답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구조는 항상 선수들의 재능과 특성, 그리고 선수단의 조합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시즌에 돌입한 것은 조금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팀이 거의 모든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타이밍이 좀 이상했어요. 이제 우리는 선수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모든 훈련 세션에 우리의 경기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자동화를 개발하고 플레이 스타일을 개발하고 플레이 원칙을 개발하는 명확한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팀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개선해야 할 부분, 그래서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이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나겔스만 감독이 물러나긴 했지만 뭔가 큰 성적 부진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모든 대회에 우승이 가능한 시점에 왔잖아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 나의 방식,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전술적인 이런 지시점과 플레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필요한 플레이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선수들이 이미 지난 시즌 막판에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준비해서 훈련 첫날부터 어떤 탐색전 같은 기간 없이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하려고 하느냐, 어떤 플레이를 보고 싶으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더 빠르게 플레이하고 경기의 전반적인 유동성을 높이고 더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공격하고 경기를 상대의 하프 지역, 상대의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지배하면서 상대가 우리 골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하지만 중원과 수비에서는 안전하고 지배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적극적인 스타일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즉 높은 지역에서는 압박하고 모험을 하지만 중원이나 후방 지역에서는 공을 이제 뺏기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가 골을 내주지 않고 골을 많이 넣는 축구, 상대 지역에서만 좀 플레이하는 그런 적극적인 공격 축구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얘기해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공격하고 최대한 많은 찬스를 만들고 또 함께 수비하는 것을 원합니다. 유동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격수는 공격하고 미드필드는 패스하고 수비는 수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공소유에 대해서는 소유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유권이 경기 방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소유를 함으로써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공격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이제 만드는 기반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요. 우리한테 부족했던 지난 시즌에 부족했던 것은 어떤 정신이다. 정신적인 면, 뭔가 응집력, 스파크, 투쟁심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싸우면서 경기 중에 생긴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정신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더 강해져야 되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 영입 과정에 있어서 풀백, 센터백, 홀딩 미드필더, 9번 공격수 등 특정 포지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를 보드진에 전달했던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투엘 감독이 이제 원했던 그 영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센터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과 저희를 위해 큰 열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줘서 정말 기뻤습니다. 슈퍼 해피했습니다. 즉 우리가 제안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받아줘서 수락해줘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일단 리카 에르난데스와는 충분히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즌이 끝나고 나서 선수가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로 제안이 왔고 우리는 이제 리카의 개성과 경험, 그로 인한 퀄리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대체자를 찾아
찾아야 했는데 그 대체자가 바로 김민재였다. 김민재를 찾았다.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왔을 때 계획한 건 아니었고 내가 요청을 했던 건 아니지만 리카가 떠난다고 결정을 했을 때 바로 찾았다. 지난 시즌을 썸머리 하면서 우리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에 대해서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했고 후보를 많이 안 뒀다. 그래야 좀 합리적으로 빨리 선수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좁혔고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1옵션으로 잡아두고 빠르게 과감하게 달려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하면서 후보군을 좁히고 적합한 사람을 뽑기로 했고 그 선수가 바로 경기 중에 어려운 순간에서 더 강해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팀이 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개성과 재능을 겸비한 기계를 갖춘 실력이 있는 선수를 뽑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김민재 선수다. 실력도 좋고 정신력도 좋은 선수. 그걸 봤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왔을 때 전지훈련 캠프에서 초대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실력적인 면에서 나폴리에서 정말 특별한 발전을 이뤘고 퀄리티를 통해서 세리에 우승을 성취해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다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는 진정한 남자다. 몸도 좋고 훈련도 잘 돼 있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 게다가 아시아 투어에서 바로 와도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독일까지 와줬다. 즉 이런 책임감, 정신적인 면도 대단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실력과 정신력 이 두 가지를 갖춘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김민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와 첫 만남이 어땠는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데스리가닷컴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초일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는 표현, 인지능력, 경기력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침착하고 솔직합니다. 패스는 그저 패스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패스 능력, 빌드업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패스는 그냥 패스일 뿐입니다. 그의 패스 화려하진 않죠. 인사이드를 활용한 패스입니다. 첫 번째 터치는 컨트롤이고 두 번째 터치가 패스인데요. 적절한 속도로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게 딱 효율적으로 아주 좋은 패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빌드업 플레이어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너무나 좋습니다. 또 그의 수비는 매우 용감하고 빠르고 무엇보다 항상 다른 선수를 돕기 위해서까지 움직입니다. 내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깨 너머로 다른 누구 내가 도와줘야 되나 지원해 나가는 수비수라는 거예요. 지금은 레프트백, 다음에는 오른쪽 센터백, 본인이 이제 가까운 위치에 빨리 가서 커버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기쁘다고 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또 태도를 보자면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 2명의 선수를 만났었다. 구자철, 박주호 선수죠. 그들과 정말 똑같다. 매우 규율이 좋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명확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다라고 이제 칭찬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라이프치히와의 그 슈퍼컵 후반전 경기력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 95%의 엄청난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하면서 70분 같은 경우 오른쪽 수비 공간, 이 우파메카노의 공간으로 치고 들어갔던 셰슈코의 돌파를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쫓아와서 블로킹으로 골키퍼까지 벗겨졌는데 막아냈던 장면들도 있었고 또 76분에는 차비 시몬스가 이선에서 들어올 때, 침투에 들어올 때 김민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 영역을 커버하고 빌드업 패스까지 연결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있었잖아요. 히트맵을 보시면 넓은 커버 범위를 보였고 왼쪽 수비수로 뛰었는데 리커버리를 중앙과 오른쪽에서 했었고 클리어링도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서 했다는 걸 봤을 때 김민재 선수의 이런 지원 플레이 초에 감독이 왜 칭찬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올 시즌 수비 라인은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냐? 분데스리가닷컴에서 백포로 선언하는 것 같은데 백스리도 옵션으로 쓸 수 있느냐? 질문이 있었는데요. 초에 감독이 3백, 백스리에 대해서 절대 배제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즉 이제 좋은 수비수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파바르 같은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인용해가 된다거나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라 3명을 동시에 쓸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의 공격수를 써야 되고 최상의 컨디션을 다 갖추고 있다면 5명도 쓴다. 즉 3백을 쓸 때는 좌우 윙백을 사실 윙어로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첼시 시절에는 풀백과 더블 식스, 조금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많이 둔 수비적인 3백을 쓰기도 했었지만 바이른에 왔을 때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격수가 많은데 낭비되니까 3백만 수비하고 나머지는 전원 공격을 하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게 필요한 상황이 쓰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백포, 포백으로 운영할 거라고 했습니다. 베르더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개막전 예상 명단 후스쿼드닷컴에 예상이 나왔는데요. 바이에른 4-2-3-1로 경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후반전에 투입됐던 김민재 선수가 더리우트와 센터백 주전 조합을 이루고 데이비스와 파바르가 좌우 풀백, 최전방에는 역시나 이제 마티스텔의 득점력이 아쉬웠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를 두고 또 라이프치히전에 좋은 경기력을 보인 코만과 그나브리, 무시알라가 이 선에 배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이유는 빌트지에 이어 키커지도 이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와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3대0으로 완패를 당할 때 최고 평점을 이제 김민재 선수 그리고 마즈라이 선수에게 줬고요. 빌트지도 김민재 선수에게 최고 평점인 3점을 줬습니다. 분데스리가는 1점이 최고점, 6점이 최저점이고 3점이 중간점이지만 어느 정도 준수한 경기를 했을 때 주는 평가고 3대0으로 진 팀에서 3점 나오기 어렵거든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인 슈테판 에펜베르크가 독일 방송사인 슈포르트 아인츠와의 인터뷰에서 더리흐트의 경기력이 불황하게도 하락을 했다. 이 라이프치히와의 경기는 김민재를 선발 출전시켜야 됐다. 왜 김민재를 선발로 쓰지 않은지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엔 투엘 감독도 그 딜레마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브레멘전은 김민재 선수를 선발 출전시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프치히전 패배에도 브레멘도 만만치 않은 팀임에도 후스코어드닷컴은 바이에른 뮌헨의 2대1 승리를 예상했고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반적인 전망도 원정팀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압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케인과 김민재의 동반 선발 출전을 거의 모든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 8월 19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있을 바이에른 뮌헨의 분데스리가 첫 경기, 김민재 선수의 분데스리가 데뷔전 경기 과연 어떤 경기력을 펼쳐 보일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